네, 안녕하십니까. 동부와 정책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오래간만에 다시 돌아온 이유는, 최근 경제면 뉴스에서 엄청 많이 보셨을 텐데, SVB,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했다라는 뉴스가 언론지상에 이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사실 며칠 된 뉴스라 가지고 이제 어지간한 이야기들은 신문지상에서 쭉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이제 뭐 유심히 안 보면 그리고 관련 뉴스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사실 이야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고 또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래간만에 방송까지 하려고 하게 된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여기 정말 좀 굉장히 이상한 사태라서 그렇습니다. 은행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은행이 망하는 거면은요, 진짜 난리가 납니다만, 미국에서는 은행이 잘 망합니다. 그, 은행의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은행도 있고, 짜잘짜잘한 동네 은행도 있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새마을금고, 뭐 이런데도 그냥 독립된 은행으로 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은행들 뭐 잘 망합니다. 그런데 요번 망한 은행은 아주 작은 은행은 아니지만서도 그렇다고 해서 초대형 은행은 아닙니다. 중견급 이상은 되는 미국 전체에서 이제 총 순위로 16위 정도 되는 은행이라고 그러니까 작은 은행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초대형 은행까지도 아닙니다. 이런 은행이 망했는데 이 망한 이유가 너무 좀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형태의 이유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한번 뭐 이게 어떤 식으로 벌어진 일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 사태가 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진짜로 그 2008년 금융위기, 리만 브러더스 사태 같은 초대형 금융위기로 번져 나갈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만약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어떤 건가? 이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데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 은행 어떤 은행인가부터 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지금 이 사진이 이제 제일 많이 뜨고 있는 사진인데, 은행이 망해가지고 그 앞에 이제 경찰들 지키고 있고, 은행 정부가 폐쇄하고 난 다음의 사진입니다. 은행 이제 영업하지 마. 이렇게 이제 3월 10일 날 며칠 전에 이렇게 폐쇄를 하고 나니까 여기 경찰들이 앞에 지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은행이 망했을 때에 나오는 어떤 한 장면 같은 것인데 요번에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은행 망했을 때의 장면이 사실은 안 나왔습니다. 참 굉장히 한산하게 정문 앞에 뭐 경찰 2명, 뭐 3명 이렇게 있는 게 전부 다인 거죠.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인데 한번 찬찬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은행은 어떤 은행인가? 이름 자체가 실리콘밸리 뱅크입니다. 당연히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이겠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기업들, 주로 대형 IT 기업들이 주 고객입니다. 총 예금으로 하니까 1754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232조 원이라고 하는데 232조 원 크죠. 미국에서 16위권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은행인가 이걸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을 뒤져보니까 우리나라 은행들 전체 모든 은행 다 합쳐가지고 총 수신이 2,359조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5대 시중은행이라고 그러거든요. 국민, 신한,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농협 뭐 이렇게 이제 5대 시중은행이라는데 5대 시중 1등이 이제 국민은행인데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비슷하게 이제 5대 시중은행이 딱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이 한 게 2,000조가 조금 안 돼요. 그럼 오르나는 한 400주쯤 되는 거죠. 이 은행은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은행이다. 요 정도로 수신 규모로 따지면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은행이 하루아침에 덜컥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아니 그 전까지
은행이 망한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덜컥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옛날 2008년 리만 사태 때 은행 많이 망했거든요. 많이 망했는데, 근데 그때는 사실 몇 년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은행 망한다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뭐 갑자기 그렇게 사태가 터진 것 같이 보이지만서도 그거 지금 불안하다 불안하다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나왔어요. 우리 영화 빅숏에서 마이클 버리가 뭐 완전 아무도 안 믿는데 자기 혼자 망한다 그래가지고 대박 터트린 것처럼 나오지만서도, 그때도 이미 경고하는 목소리들은 저는 사실 뭐 많이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은행이 망한다, 그것도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이런 은행이 망한다라고 하는 전조는 솔직히 저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자, 이게 은행의 규모인데요. 지금 현재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다라는 게 이렇게 세계적인 큰 뉴스가 된 것은, 미국 은행이 잘 망한다 그러는데 세계적인 뉴스가 된 것은 이 규모가 꽤 커서 그렇습니다. 역대 은행 망한 거 규모로는 2위라고 그럽니다. 그럼 1등이 어디냐? 1등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망한 워싱턴 뮤추얼 뱅크입니다. 이때 자산이 그 307빌리언이라고 그러니까 빌리언이 10억이죠. 10억 100억 천억. 3070억 불이었고, 지금 실리콘밸리는 2090억 불. 이게 이제 총 자산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아니 저기 리먼 브라더스가 더 큰 거 아니에요? 리먼 브라더스가 훨씬 더 크죠. 근데 리먼 브라더스는 그 지금 현재 이제 순위로 따지는 건, 이거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시중은행과 같은 상업은행입니다. 리먼 브라더스는 뭐냐? 은행 아니야? 리먼 브라더스는 투자은행입니다. 투자은행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증권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먼 브라더스는 금융기관 전체로 따져서는 최고로 크게 망한 거이고, 증권회사, 투자은행 순위로도 1등이지만 상업은행이라고 하는, 이게 일반 시중은행 같은 일반 은행업에서는 워싱턴 뮤추얼 다음으로 2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망한 연도수로 쭉 나오는데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뭐 짜잘짜잘한 은행들이 막 엄청 동그라미가 많은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그때 망한 지방 은행들, 뭐 지역 중소 은행들 이런 데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망하는 게 뭐 우리나라에 뭐 마을금고 이런 데도 많고요. 뭐 예를 들면 지방은행 급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구은행, 부산은행, 뭐 전북은행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광주은행 이런 데 은행들이 뭐 우르르 망한 거예요. 이런 거 다 수습하면서 나아간 게 2008년 금융위기죠.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규모는 사실 덜컥 나왔는데, 이전에 뭐 짜잘짜잘하게 망한 은행 거의 없다가 이번에 초대형 사건이 뻥 터진 거죠. 그래서 다들 어안이 좀 벙벙해 하는 거. 이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가 된 거고요. 자, 이게 이제 망한 과정을 보면은요. 자산 규모는 2,090억 달러, 뭐, 이렇게 해서 미국 내 자산 순위 16위다. 뭐, 알겠습니다. 근데 이 은행은 실리콘밸리 은행이다 보니까 주로 스타트업들, 미국의 IT 기업들, 이런 데의 기업들이랑 많이 거래를 했죠. 그러니까 뭐, 이름도 실리콘밸리 은행이고요. 실리콘밸리 은행을 했는데, 자, 그 전까지는 실리콘밸리에 전 세계의 자금들이 다 몰려듭니다. 오만 벤처 자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뭐 증자 한번 하면 뭐 돈이 와장창 생기고, 이렇게 해서 사실 실리콘밸리에 있는 돈은 거의 무한대다, 뭐 이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죠.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수많은 기업들이 돈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현찰이. 그래서 이 현찰을 실리콘밸리 뱅크에 많이 맡겼어요. 그러다 보니 은행 예금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이렇게 불어난 예금이 불어났는데, 은행으로서는 예금이 많으면 뭐 일단 예금 적은 것보다는 좋지 않나 라고 하지만서도, 그 많은 예금은 들고만 있으면 무조건 은행에 마련합니다. 그 은행은 무조건 밖으로 빼내야 돼요. 어디로? 첫 번째로는 은행은 하는 건 대출이죠. 대출로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은 이자 얼마 줍니까? 한 2% 드릴게요. 그러면 은행은 매년 그렇게 많은 은행에다 2%씩 줘야 되잖아요, 이자를. 그러려고 그러면 다른 데 이자를 받아와야잖아. 다 빌려줘서. 그렇게 해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뭐 대출을 해줬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굴러갔겠죠. 잘 굴러갔습니다. 그래서 매우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참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경기가 이래저래 안 좋아지고 벤처 업계, IT 업계도 돈줄이 좀 말라가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야. 이제 은행에 예금했던 것보다 좀 돈부터 좀 찾자. 그래서 예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들은 다 지급 준비율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돈은 다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급 준비율 제도가 있긴 있지만서도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이 예금 인출이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그럼 지금 이제 3년 만기로 대출 빌려준 다른 기업들이 있습니다. 만기 전에는 달라고 그러면 안 주죠. 아니 우리 은행이 급해서 그러는데 우리 대출해 드린 돈 지금 미리 좀 갚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아무도 안 갚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은 돈이 쪼달리죠. 그래서 은행은 뭘 어떻게 되냐 하면은 대출이 사실 실리콘밸리에서는 그 전에 대출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았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IT 기업의 어떤 사장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벤처 투자를 받겠습니까? 투자를 받으면 이자 안 줘도 됩니다. 투자하겠다고 하는 돈은 진짜 말 그대로 히말라야 산맥처럼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돈 받으니까 대출은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도 대출을 많이 못 해주니까 뭘 했냐 하면 채권을 삽니다. 특히 안전하다고 이름난 미국 국채를 잔뜩 들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대출 받을 해준 돈을 회수는 못하니까 우리 국채도 많으니까 국채를 팔아야지 가 되겠죠. 국채 팔아서 이제 그 예금 인출에 대응하면 되잖아. 그게 안 된 겁니다. 왜? 미국 국채는 언제든지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중앙은행의 FRB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고 하는 말은 미국 국채의 가격이 와장창 떨어졌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한 말이거든요. 이 국채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는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진다. 이건 뭐 그냥 똑같은 말을 뒤집어서 한 말이니까. 근데 요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여기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나중에 한번 아무 때나 검색 같은 걸로 한번 알아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국채에서 손해가 엄청난 거예요. 물론 국채 만기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원금 손실 하나도 없이 이자까지 받을 수 있긴 있는데 만기가 10년짜리면 어떡해? 10년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증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증자하려고 그러는데 증자가 무산이 됩니다. 아니 지금 불안하다고 그래서 증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누가 거기다 돈을 받겠어요? 다 안 돼요. 증자를 하려고 합니다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기업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있는 힘껏 스마트폰으로 달려가서 다 돈 찾겠다고 폰뱅킹을 시작을 한 겁니다. 내 돈도 찾아, 내 돈도 찾아. 그래 이체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게 3월 9일입니다. 3월 9일 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폰뱅킹 시도가 있었고 3월 10일 날 은행 문 열기 전에 미국 정부가 폐쇄를 해버립니다. 그럼 뭐야? 은행 망했다는 말이야? 예, 은행 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금 인출 당분간 멈춰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5천만 원까지는 그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증을 해주죠. 5천만 원까지는 걱정 없습니다. 원리금 이자까지 다 보장이 됩니다.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어떡하느냐? 그 대상은 아니지만서도 은행이 뭐 땡전하고 없이 망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 있는 돈 없는 돈 팔고 나중에 이제 대출 해준 사람들 이제 만기내야 갚고 이래가지고 하면은 그때까지 기다리면 어찌어찌 대충은 받습니다. 대신 그때까지 자기 예금한 돈이 묶이는 문제가 생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우리보다도 그 예금 보험에 이제 한도가 높아 25만 불까지 된다네요. 25만 불까지는 미국 정부가 다 보증해가지고 원리금 다 줍니다. 근데 문제는 25만 불 이상인 예금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IT 기업들 그 돈 많은 애들이 25만 불이 돈이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돈들, 특히 기업 자금들이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자금들이 보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돈 날리나? 물론 날리진 않죠. 그리고 오늘자로 미국 정부가 걱정하지 마시오. 미국 정부가 이 은행에 있는 모든 은행 예금을 100%다 보장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불안해가지고 다른 은행 조금이라도 신용도가 불안하다 하는 은행에서 돈 다 뺄 거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태는 이제 뉴스에서 쭉 나온 이야기인데 몇 가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니 무슨 은행이 뭐 이렇게 빨리 망하냐는 거야. 36시간이라는데 실제로 36시간 딱 하루입니다. 하루 만에 망한 거예요. 하루 만에. 그 전까지 전조는 좀 있었죠. 그런데 그 전조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 만에 완전 딱 망해버립니다. 왜? 바로 폰뱅킹 때문이죠. 소위 뭐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은행이라고 하는 업은 예금자로부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예금자로부터 돈을 빌리죠. 우린 예금을 하면 은행은 예금자로 돈을 빌리는 게 되잖아요. 빌려서 남한테 빌려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은행이 망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되면 됩니다. 첫 번째, 은행이 빌려준 사람들이 돈을 안 갚으면 은행이 망해요. 둘째로 예금자가 특히 요구불 예금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예금, 자유예금 이런 거는 이제 저기 돈 뺄게요 하는데 보통은 잘 안 빼죠. 그런데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돈 뺄게요 그러면 무조건 망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예금 인출 사태, 즉 뱅크런 사태인데 옛날에는 뱅크런 하려고 그러면 통장 들고 도장 들고 막 그 신분증 들고 해가지고 막 은행으로 아침부터 뛰어 들어가가지고 줄 쫙 서 있고 소리 지르고 빨리 문 열어라 돈 내놔라 뭐 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빵이었죠. 대신 뭘 했느냐? 모든 실리콘밸리의 이 예금주들이 다 폰뱅킹 두드린 다 핸드폰 두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은행 앞에는 창고 앞에는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실제로는 뱅크런 사태가 전자적으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딱 36시간 만에 망했습니다. 이 이코노미스트에서 그린 주가인데요. 뭐 이 주가를 보면 뭐 그냥 하루죠. 이렇게 쌓아 올린 주가의 금자탑들이 딱 하루 만에 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문. 왜 어떻게 이렇게 망했냐? 포맥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아니 미국 같이 이렇게 선진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은행이 망하는 걸 그냥 놔도 아니 은행이 안 망하게 하려고 오만 규제는 다 때려박는데 그걸 뚫고 망하는 게 오히려 어렵지 않나? 근데 망했다고. 도대체 실리콘밸리 뱅크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망했느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로 예금주였던 IT 기업들이 돈이 모자라네? 그래서 예금을 인출해야 되겠습니다. 예금 인출이 계속 몰리는데 그럼 예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돈이 대출 더하기 국채 미국 국채에 다 몰려 있고 특히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는 국채 비중이 좀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국채를 팔라고 그러니까 산 가격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 손해가 지금 와장창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국채를 팔고 예금을 주려고 그러니까 손해가 막심해. 그걸 이제 사람들이 눈치채고 저 불안한데?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바로 그 순간 그냥 은행이 싹 없어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 은행이 잘못한 게 있냐? 뭐 규제 있다, 뭐 법령 위반 이런 게 있냐? 제 생각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은행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정석 플레이를 한 게 답니다. 아니 은행이 대출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대출금 못 받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대출 연체율 좀 높아졌겠지 옛날보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막 대출 부실이 엄청나게 났냐?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직은 돈 많거든요. 문제가 뭐냐? 이 은행이 잘못한 거는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미국 국채가 어떤 거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넘버원 딱 하나만 골라봐. 그럼 누구나 다 미국 국채를 뽑습니다. 미국 국채는 왜? 절대 파산 위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이 더 안전자산 아닌가? 금 같은 경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금 사면 금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금은 사들 들고 있어도 이자를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은행에 예금하면 3%, 4%, 5%를 주는데 금을 갖고 있으면 금에 대한 이자가 한 푼도 안 붙는다는 점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금은 위험자산이 돼요. 그런데 국채는 어떻습니까? 채권이잖아요. 시중금리 그대로 줘요. 지금 4%가 됐으면 4%를 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사면 4%를 준다는 말인데 옛날 2% 준다고 했을 때 샀던 채권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2% 받는 걸로 채권을 계산해 사놓은 거예요. 지금 세상은 4%가 됐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2% 샀는데 지금 더 주셔. 더 주면 안 되죠. 아니 그냥 당신은 2%로 받기로 한 채권을 산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싸게 팔든가. 2%짜리 누가 삽니까? 싸게 팔아야 사죠. 이렇게 이제 가격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은행은 정말 법률 위반, 규정 위반, 그리고 하다못해 뭐 위험천만한 행위를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국채 산 게 무슨 위험천만한 플레이겠습니까? 정석적인 플레이를 했는데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죠. 뭐 전 세계 모든 국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금융 규제를 빡세게 합니다. 금융 규제 중에서도 특히 은행에 대한 규제는 빡세게 합니다. 왜? 은행이 망하면 정말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은 그런 규정 위반 하나 없이 망한 겁니다. 규정 위반 안 하고 뭘 했느냐? 정말 제일 정석적으로 이렇게 하면 절대 그 안전하다라고 하는 방법을 제일 골라서 한 건데 그게 망하는 길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금리가 올라서요. 금리가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좋은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은행이 좋죠. 일반적으로는 은행이나 뭐 금융기관들은 금리가 오르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업이라고 하는 건 예대 금리 차, 그 금리 차이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금리가 너무 낮으면 이 금리 차이도 작잖아요. 뭐 1% 예금 받아서 1.5% 대출 0.5%밖에 안 되잖아요. 대신 4%다. 그럼 한 6% 받을 수 있잖아. 5%도 받을 수 있고. 그럼 뭐 1% 내지 2%가 되잖아요. 금리 차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높으면 오히려 더 좋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이없는 이유로 망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드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걸 보고 나니까 야, 그러면 이거 은행 망했다라고 하는 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바로 생각나지 않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누구나 다 그 생각을 안 떠올릴 수가 없죠. 그런데 실제로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가진 않을 겁니다. 그냥 뭐 제 예상인데요. 일단 미국 그 규제 당국이 신속하게 딱 은행 영업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 확실하게 해준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돈 안 찾아가야 됩니다. 걱정 마세요. 뭐 별일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못을 박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추가적인 은행은 뱅크런 사태만 안 일어나면 망하진 않습니다. 근데 뱅크런 사태가 나면 무조건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그 가상화폐 전문 은행 하나 망했다 그러죠. 그거 하나 망하고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좀 잠잠한 편입니다. 뭐 특별히 그렇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다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저기 이 실리콘밸리 파산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한국은행의 이 표현에 대해서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한 것 자체가 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벌어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즉 여기에 이 은행이 독자적, 개별적으로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의 리스크 때문에 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즉 그리고 그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인플레이션 온다 그리고 올해 중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하는 건 뭐 아마 경제학자들 설문조사 돌리면 99%가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얘기를 하면
이제는 우리가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실리콘밸리가 파산한다라고 하는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별의별 곳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터질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는 실리콘밸리 아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막 부도가 다다다다 나고 그것 때문에 리만이 뻥 터져서 부도가 나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채권 시장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린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현재의 상태에서는 금리가 높아지고 있어. 그런데 지금 이걸로 해서 뭐가 터질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난데없이 뜬금없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거야. 이거 좀 뭐. 근데 이게 완전히 예상은 아무도 못했습니다만 완전 전조가 없었느냐? 전조 있었죠. 옛날 전조, 작년부터 있었던 전조 있었죠. 제일 첫 번째 전조가 그거였죠. 가상화폐들 시장이 박살나기 시작한 거. 우리나라 이거 루나인가? 아무튼 루나 화폐 그 빵이 된 거.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상화폐에서 줄줄이 망하고 있는 거. 그나마 지키고 있던 비트코인도 7만 불에서 3만 불, 2만 불 이랬다 어쩌고 이러는 거. 가상화폐 시장이 매우 불안불안한 것.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더 크게 무너진다고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각종 금융상의 리스크들이 터질 가능성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부터 경기 침체가 된다고 그러면 대형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서 만세 부르는 사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등등등 이런저런 사태들이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해서가 아니라 이 은행 망한 거는 얼마든지 이 은행 하나만의 문제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미국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중은행 하나보다도 더 적은 거라니까요. 그 정도라 그럼 미국의 그 정도의 경제력이라면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진짜 말 그대로 불이타의 가능성들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건 질문은 한국은행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파산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파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여타의 이런저런 경제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현재의 시스템 리스크이고 이후에도 이런 사태들은 정말 저는 뭐가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저는 일단은 제일 큰 위험 요소는 가상화폐 시장이라고 봅니다만 그거 외에 주식시장이 될지 채권시장이 될지 그 외에 생각지도 못한 부동산 시장이 될지 전부 다 그 자산 시장에서의 격변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떠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결론부터 얘기를 해봐.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말을 그대로 돌려서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은 시스템 리스크가 발현된 결과이며 그 원인은 금리 인상 더하기 물가 상승 더하기 경기 침체라는 것이며 이는 그 현상의 원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낳을 각종 결과들로 이어질 것이다. 그 결과가 뭐냐? 그거 알면 제가 지금 얼른 그쪽에 가 숏을 쳐가지고 이제 떼부자가 됐겠죠. 그거는 모르겠다. 입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래간만에 방송께서 혼자 방송을 했는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태까지 왜 방송 안 해주고 놀았냐? 라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노는 게 좋아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거냐?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놀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뭐든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부정책경제연구소 하승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